1598년 11월 19일 새벽 노량 앞바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조선 수군의 북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도망치는 왜군을 추격하는 마지막 전투가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선 수군의 총사령관 이순신은 그날 새벽 죽음을 각오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죽음을 원했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라를 구한 영웅이 전쟁이 끝나는 그 순간 왜 스스로 총탄 앞에 몸을 내밀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는 이순신의 삶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 합니다. 이순신은 1545년 서울 건천동에서 태어났습니다. 본관은 덕수 이씨, 아버지 이정은 벼슬에 오르지 못한 평범한 선비였습니다. 어린 시절 이순신은 동네 아이들을 모아놓고 전쟁놀이를 즐겼는데 항상 지휘관 역할을 자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순탄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무과 시험에 처음 응시했던 28세 때 말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시험장에서 쓰러진 그는 버드나무 껍질로 부러진 다리를 스스로 동여매고 끝까지 시험을 마쳤다고 전해집니다. 결국 그 시험은 낙방했지만 이 일화는 이순신이라는 인물의 본질을 이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4년 뒤인 32세에 무과에 합격했습니다. 당시 동료들보다 한참 늦은 나이였습니다. 합격 이후에도 이순신의 관직 생활은 험난했습니다. 북방 변경을 지키는 하급무관으로 시작한 그는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맞서다 파직을 당하고 다시 복직되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백의종군하는 굴곡을 반복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고든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 고듬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는지를 이 초반 이력이 말해줍니다. 그런 이순신의 삶의 결정적인 전환점을 마련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류성룡이었습니다. 류성룡과 이순신은 어린 시절 이웃에 살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류성룡은 이순신보다 3살 위였고 훗날 조선 최고의 재상 중 하나가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친분을 넘어섰습니다. 류성룡은 이순신의 재능을 일찍부터 알아봤고 그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1591년 류성룡은 당시 정읍현감에 불과하던 이순신을 전라좌수사로 파격 발탁했습니다. 당시 정읍현감은 종육품, 전라좌수사는 정삼품이었습니다. 무려 7계단을 한꺼번에 뛰어오른 초고속 승진이었습니다. 조정의 반발이 거셌지만 류성룡은 밀어붙였습니다. 나라를 지킬 사람은 이순신뿐이다. 그의 확신은 1년 뒤 현실이 됩니다. 1592년 4월 13일 일본군 15만 8천 명이 부산포에 상륙했습니다. 임진왜란의 시작이었습니다. 육지에서 조선군은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개전 20일 만에 수도 한양이 함락되었고 선조는 의주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백성들이 화가 나서 경복궁에 불을 지른 것도 이 시기였습니다. 나라는 말 그대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다에서는 달랐습니다. 이순신이 있었습니다. 임진왜란이 터지자 이순신은 전라좌수사로서 즉각 출동 준비에 나섰습니다. 그가 가진 무기 중 가장 강력한 것은 거북선이었습니다. 거북선은 이순신이 전쟁 직전까지 직접 개발을 감독한 철갑 돌격선으로 왜군의 조총 공격을 막아내면서 적진을 향해 돌파에 들어가는 전술병기였습니다. 1592년 5월 이순신은 첫 번째 출동에서 옥포해전을 시작으로 하포, 적진포 등지에서 연이어 왜군 함선을 격파했습니다.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7월 한산도 앞바다에서 역사에 길이 남을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한산도 대첩입니다. 이순신은 적의 대함대를 좁은 포구 안으로 유인한 뒤 학이 날개를 펼치듯 함선을 반원형으로 배치하는 하객진을 펼쳤습니다. 일본의 주력 함대 73척이 이 바다에서 수장되었습니다. 이 전투는 단순한 해전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육군의 보급로로 삼으려 했던 서해 제해권을 완전히 차단한 것이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전략 자체를 뒤흔든 것입니다. 세계 해전 사가들은 이 전투를 살라미스 해전, 트라팔가 해전과 함께 세계 3대 해전으로 꼽습니다. 한산도 대첩 이후 이순신은 한산도를 본거지로 삼아 조선 수군을 재편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전투 지휘관이 아니었습니다. 둔전을 개간하여 군량을 자급자족하고 무기를 직접 제조하며 피난민들을 받아들여 섬에 삶의 터전을 만들었습니다. 전쟁 중에 그가 쓴 난중일기는 그 혼돈의 시간을 살아낸 한 인간의 기록입니다. 어머니 걱정, 부하들의 죽음에 대한 슬픔, 몸이 아파 일어나지 못하는 날들, 그리고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다짐.
그 일기는 신화 속 영웅이 아니라 두렵고 외롭고 지친 한 인간이 의지 하나로 버텨낸 기록이었습니다. 1597년 이순신에게 최대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조선 조정과 선조는 일본의 이중간첩 요시라가 흘린 거짓 정보에 속아 이순신에게 출동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순신은 이것이 함정임을 간파하고 출동을 거부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그는 왕명을 어긴 죄로 체포되어 한양으로 압송되었고 죽음을 앞둔 신문을 받았습니다. 류성룡을 비롯한 몇몇 대신들이 목숨을 걸고 변호했지만 이순신은 결국 죄인의 신분으로 백의종군을 명받았습니다. 나라를 구한 장군이 죄수가 되어 전쟁터로 끌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압송되던 그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순신은 어머니의 임종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순신이 백의종군 중이던 그해 7월 조선 수군은 칠천량에서 괴멸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순신의 후임으로 임명된 원균이 이끈 수군이 일본군의 기습에 속절없이 무너진 것입니다. 전선 160여 척이 불타고 수만 명의 수군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조선의 제해권은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선조는 이순신을 다시 불렀습니다. 삼도수군 통제사로 재임명된 이순신이 손에 쥔 것은 단 12척의 전선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선조는 이순신에게 명령했습니다. 수군을 포기하고 육군에 합류하라. 이순신은 장계를 올렸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싸운다면 능히 막을 수 있사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상유시비의 장계입니다. 그리고 1597년 9월 16일 명량해협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순신은 단 12척으로 133척의 일본 함대를 막아냈습니다. 좁은 울돌목의 강한 조류를 이용하고 선도에서 직접 싸우며 흔들리는 부하들을 이끌었습니다. 명량대첩. 세계 해전사에서 이토록 극적인 승리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명량대첩 이후 전세는 다시 조선에게 유리하게 기울었습니다. 그리고 1598년 8월 일본 침략에 원흉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일본군은 철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순신은 도망치는 적을 그냥 보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명나라 수군 제독진린과 연합하여 노량에서 퇴각하는 왜군을 막아섰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자들이 제 발로 도망친다고 해서 그냥 살려보낼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순신은 왜 노량에서 죽기를 결심했을까요? 전쟁은 사실상 끝나 있었습니다. 히데요시는 죽었고 왜군은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굳이 마지막 전투에 목숨을 걸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선두에 서서 싸웠고 적의 총탄에 맞았습니다. 많은 역사가들은 이것이 단순한 전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이순신과 선조의 관계를 봐야 합니다. 선조는 이순신을 두려워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질투했습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일 때 자신은 도망쳤지만 이순신은 바다에서 연전연승했습니다. 백성들은 이순신을 구원자로 불렀습니다. 선조에게 이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순신을 옥에 가두었고 사지로 내몰았으며 전쟁이 끝난 뒤에도 논공행상에서 이순신을 의도적으로 홀대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선조가 자신을 살려두지 않으리라는 것을 이순신은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순신은 전쟁이 남긴 폐허를 누구보다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7년 전쟁 동안 조선의 인구 3분의 1이 죽거나 사라졌습니다. 그의 조카도 그의 아들 이면도 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들의 전사 소식을 들은 날 이순신은 일기에 단 한 줄을 남겼습니다. 하늘이 어찌 이리도 임박한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울지도 못하는 아버지. 그런 그에게 전쟁이 끝난 뒤의 세상은 과연 살아갈 의미가 있었을까요? 1598년 11월 19일 새벽 2시 노량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순신은 전투 내내 가판 위에 서서 직접 지휘했습니다. 새벽 어스름이 물들 무렵 적의 총탄 하나가 이순신의 왼쪽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쓰러지면서 그는 주변의 장수들에게 말했습니다. 싸움이 한창 급하다.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그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이순신이 쓰러진 뒤에도 전투는 계속되었고 조선명 연합수군은 왜군을 격파하며 7년 전쟁의 마지막 장을 닫았습니다. 그는 살아서 승리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죽어서 승리를 완성했습니다. 류성룡은 이순신이 전사한 뒤
조정에서 쫓겨났습니다. 낙향한 그는 안동 하회마을에 앉아 7년 전쟁의 기록을 써내려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징비록입니다. 징비란 시경의 구절에서 따온 말로 미리 경계하고 반성한다는 뜻입니다. 류성룡은 그 책에서 이순신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만약 이순신이 없었다면 나라는 반드시 망했을 것이다. 그것은 그저 친구에 대한 추모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그 시대를 살아낸 사람의 증언이었습니다. 이순신은 노량에서 죽기를 결심했을까요? 아니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심했을까요? 그 경계는 어쩌면 그 자신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살아남을 수 있는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뒤 찾아올 정치적 숙청, 아들을 먼저 보낸 아버지의 빈 마음, 그리고 7년을 쌓아온 자신의 군인으로서의 자존심. 이 모든 것이 뒤엉킨 끝에 이순신은 노량 앞바다를 자신의 마지막 전장으로 택했습니다. 경상남도 남해의 충렬사에는 지금도 이순신의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나라의 위기를 바다 위에서 혼자 막았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압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류성룡이 있었고, 이름 없는 수군들이 있었고, 타오르는 배 위에서 두려움을 이겨낸 평범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순신의 위대함은 단지 이겼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에 단 한 번도 도망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사인물 산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